두 번째 스코틀랜드 정규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녹스 이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존 녹스는 바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장로교라는 바른 방향을 설정했지만 장로교를 스코틀랜드에 정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존 녹스가 정규계획을 단행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걸 완성을 시킨 사람은 바로 존 녹스의 제자인 안드류 멜빌 때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멜빌이라는 사람이 잘 소개가 되지 있지 않아요. 어떤 글 몇 편의 글에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썩 잘 소개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안드류 멜빌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존 녹스가 죽었을 때 스코틀랜드에는 예배 차례사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Book of Common Ord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일종의 잉글랜드의 Book of Common Prayer, 즉 공동 기도서와는 다르고 그냥 예배를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좋겠다 하는 일종의 예배 모범이죠. 예배 모범인데 꼭 따라야 되는 그런 아주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교회 정치를 다루고 있는 제1치리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교직은 그 전에 주교로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직도 쩡쩡한 상태로 그 사람들을 주교로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존 녹스가 죽고 난 직후에 그 스코틀랜드는 당시 어린 애가 왕이었습니다. 제임스 6세라는 어린 애가 왕이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섭정을 세워서 통치를 했는데, 이 섭정들이 이 주교들을 없애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교들을 약간 보호해주면서 주교와 함께 딸린 주교들의 재산이 있습니다. 주교직과 관련된 교회 재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관할을 하고 재물에 눈이 어두웠던 거죠. 그래서 주교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막 섭정들이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당시 존 녹스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교회는 빨리 이 주교들이 갖고 있던 재산들을 다 이 각 개별 교구의 그 개별 목회자들의 생계를 위해서 나눠줘야 돼. 빨리 이 개혁교회가 정착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교구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부터 서양에서는 중세 때부터 자연 부락이 있겠죠. 자연 마을. 한 부락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게 대개 하나의 장원이라 부릅니다. 그걸. 이 장원은 기사 한 명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기사 한 명. 그래서 서양 중세 때 기사라고 한다면, 말을 탄 이 전쟁을 하는 기사라고 한다면 한 개의 장원, 즉 한 개의 마을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기사한테 소장료를 내죠. 지대를 내가지고 기사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먹고 살고,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위에 있는 그 백작이나 공작이나 이런 사람에서 싸워주는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기사는 서양 지배계층 가운데 가장 최하층에 있는 사람, 즉 한 개의 마을, 한 개의 장원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한 개의 장원 또는 마을은 당시에는 하나의 교구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마을이 아주 작은 경우에는 두 개 마을 합쳐가 하나의 교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교구는 영어로는 뭐라 부르죠? 페리시라 이렇게 부릅니다. 페리시. 그래서 교구, 즉 한 개의 교구에는
한 명의 그 당시에 중세 때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교구 사제가 있었고, 교구 사제가 교구를, 그래서 교구 사제는 어쩌면서 영적인 부분에서 장원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면 기사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배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집은 하나는 기사의 집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인데, 자, 그러면 이런 교구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의 이 관구 또는 주교구라는 그런 교회 행정 지역을 교회 행정 구역을 만들게 됩니다. 다이오시스라 이렇게 부르죠, 영어로는. 그래서 그러면 이 주교구가 여러 개 모인 가운데서, 참 주교구 가운데서 좀 중요한 주교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가톨릭 시스템을 한번 예를 들면 서울이나 대구는 굉장히 서울 안에 교구가 많이 모여서 하나의 주교구가 된 거죠. 서울이. 대구도 역시 안에 교구들이 많으니까 그 다 모여서 하나의 주교구가 되는데, 그러나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같은 아주 중요한 도시들은 조금 주교구 가운데서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럴 때 중요한 주교구를 가리켜서 그들은 가톨릭교에서는 대주교구라 이래 부릅니다. 아치다이오시스라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주교구를 맡고 있는 사람이 주교입니다. 비숍. 그 다음에 대주교구를 맡고 있는 사람은 대주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교구가 여러 개 만들어져서 대주교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교구 가운데 중요한 주교구가 바로 대주교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교와 대주교는 기본적으로 같은 학렬입니다. 다만 형제순이라 그런다면 대주교가 먼저 앞서겠죠. 예? 여러분들 형제가 여러 명 있다 하면 대주교는 첫째나 둘째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교나 주교나 기본적으로 같은 학렬에 있는 사람이고, 그 위에 교황이 있죠. 예, 교황이 지배하는 모든 교회는 서방교회 전체를 C라, 바다라 부를 정도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교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각 교구마다 장로교회 새로운 개혁교회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존 녹스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그러면 경제적인 여건을 갖춰줘야 된단 말입니다. 땅을 수입이 있어야 목회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존 녹스는 주교들이 갖고 있는 땅을 뺏어서 이제 그걸로 줄려 했는데, 섭정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존 녹스가 제대로 못했어요, 이 부분에. 그 다음에 이 하일랜드라고 불리는 고위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로교가 잘 안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아직도 가톨릭을 막 이렇게 신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다 이게 지금 스코틀랜드입니다. 이 스코틀랜드는 남쪽에 여기 아주 평탄한 지역에 로랜드와 서북 쪽에 이쪽은 굉장히 많은 골짜기와 호수로 이루어진 소위 하일랜드라 부르는 지역입니다. 이 하일랜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독특한 그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녹스 당시에 여기 사람들은, 로랜드 사람들은 영어를 썼는데 이쪽의 사람들은 게일어를 썼습니다. 게일어, 아일랜드어와 비슷한 그런 게일어를 썼고요. 여기 사람들은 뭐 백작이나 공작이나 주교나 뭐 이 교구 제도도 없이 여기는 그냥 막 시족들끼리 모여 사는 게 골짜기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골짜기를 글렌이라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글렌 골짜기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술을 잘 만들었어요. 위스키를 만들었죠. 그래서 위스키 이름은 되게 보면 글렌머러머 술을 안 드시죠. 네. 글렌으로 시작하는 술들이 대부분이 그 위스키들이 글렌피딕, 글렌모랭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골짜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하일랜드는 호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호수를 영어로 레이크라 그러는데 스코틀랜드에서는 레이크라 그러면 안 돼요. 스코틀랜드에서는 로크라 부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골짜기는 글렌, 호수는 로크라 이렇게 불러야 되지. 거기 가서 레이크가 듣고 골짜기 밸리가 듣고 이래서 하면 좀 무식한 사람 됩니다. 글렌 가운데, 호수 가운데서도 길쭉하게 생긴 호수가 있습니다. 빙하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예, 일로 지나갔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빙하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이게 아주 계곡을 깊게 파버렸는데 이걸 그레이트 글렌이라 부르는데 여기에 길쭉한 호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그 네시가 산다는 그 네스호입니다. 네스호, 로크네스라 부르는데 이번에도 이제 학생들하고 갔다 왔는데 네시 못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남자도 치마 입고요. 그리고 여기 목사님들 뭐 타탄 이런 체크 무늬 옷을 많이 입고 계신데 이게 다 그 스코틀랜드 씨족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거 타탄이라 그래요. 이걸 다 만든 무늬가 있어요. 딱 보면 저거는 맥도날드, 저건 캠벨, 뭐 딱. 그리고 얘네들끼리 전쟁을 잘해요. 막 맨날 뭐 서로 막 잔치를 자주 해요. 자기끼리 막 소를 잡아가지고 막 맥주 마시고 막 크게 잔치를 하는데 저거 소 잡으면 아깝잖아요. 그렇게 남의 소를 약탈하는 게 뭐 문화가 그러면 또 보복을 해요. 보복 철저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이쪽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우리말로 꽂히면 절대로 변치 않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 이제 맹신을 좀 하기로 이렇게 이제 했던 사람들인가 봐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여기 아갈 지역이라 부르는데 아갈 지역에 저 캠벨이라는 성을 가진 시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만 장로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캠벨만 신교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일랜드에서 가장 큰 세력을 장악하고 있던 그 시족 클랜이 누구냐면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 여러분들 햄버거 가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야들은 정말 지독한 놈들인데 300년간을 사실은 이 하일랜드를 지배했던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캠벨하고 맥도날드는 원수죠. 원수. 예, 그래서 이 집안의 싸움은 여러분들 장장 몇 년이 있었냐면 500년간 싸웠어요. 500년간. 500년간 싸웠는데 처음에는 캠벨이 아주 작았는데 점차 500년 뒤에 가서는 완전히 맥도날드를 잡아먹었죠. 그래서 캠벨은 우리나라에서는 포도로 유명하지만 이 캠벨 집안은 줄서기의 명인입니다. 명인. 한 번도 지는 쪽에 줄 선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줄만 섰다 하면 이기는 데 서는 거예요. 항상 내전이 국가적인 내전이 벌어지면 맥도날드가 저 서면 캠벨은 여기 서는 거예요. 캠벨이 여기 서면 맥도날드는 저기 가는 거예요. 얘네들 둘이 한편에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500년 동안. 저쪽 놈들이 저기 들어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나 이래가지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얘네들 그래서 이 두 집안 간의 싸움은 정말 제가 최근에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안 간의 싸움이 500년간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이 하일랜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개신교를 나중에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한참 안 받아들인 곳이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관광 가면 여러분들 여기 가면 좋습니다. 너무너무 경치가 아름다워요. 차 몰고 가면 여러분들 10분간 운전을 못해요. 10분쯤 운전하면 너무 아름다운 장소가 나와서 차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또 막 사진 찍고 또 10분 가면 또 세워야 돼요. 이 장면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장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신혼여행 다 가셨죠? 신혼여행인데 뭐 다른 여행 가실 일 있으면
그래서 제가 한번 저기 이 에딘버러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 6개월 좀 한번 관광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며칠은 또 이쪽 모시고 가서 목사님들 좀 휴가 참 이렇게 안내도 하고 이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한번 그거 한번 기획을 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이 스코틀랜드 안내에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에딘버러라는 동네에 1년이나 살았고, 또 에딘버러라는 도시에 대해서 2편의 논문을 썼고, 학술 논문을, 도시 형성 과정, 또 장로교 역사 뭐 등등 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을 잘 안내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관광사 하나 차릴까요, 제가? 여행사? 얼마나 듭니까? 예? 더 좀 들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곧 이제 연말 이제 예결산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좀 얘기하세요. 내가 좀 될 테니까 교회에서 좀만 도와주시오 이래가지고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저기 합동적 신학 교수님 몇 분하고 뭐 저기 고신 신학대학원 교수님 몇 분하고 나보고 가이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왔는데 돈은 나보고 내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속이 좀 상해서 지금 응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어린 왕 제임스 6세. 이 제임스 6세는 6살 나이에 이제 저기를 했는데 70년 돼봤자 이제 뭐 10살 처음인데요. 메리 왕은 엘리자베스 잉글랜드로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엄마는.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기를 잘 해줄 줄 알았는데 엘리자베스가 이 여자가 미워가지고 집보다 이쁘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집에다 성년들 고택에다 연금을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 여자가 남편도 죽였다 그러고 하니까.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섭정이 아까 그 재산의 눈독이 있었다 했고, 그 다음에 이 어린 왕을 가리키는 왕의 서성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이 사람을 제가 리라는 잡지에 이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조지 부캐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대단한 학자입니다. 당시에 스코틀랜드 존 녹스하고 같은 연배의 사람인데, 존 녹스는 종교개혁가라면 이 사람은 당시 학자입니다. 장로교의 이론을 철저하게 준비했던 인물이 바로 조지 부캐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품이 굉장히 온화해서 여왕한테, 당시에 메리 여왕이 있을 때 존 녹스는 맨날 비난하고 저 여왕만 나쁘다, 막 장력 없다 이렇게 욕을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이제 당시에 설교는 안 했어요. 학자니까. 그래서 이제 여왕한테 잘 보였어요. 그래서 여왕이 이 사람한테 막 땅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여왕 딱 폐위될 무렵에는 여왕에 대한 폭로라는 그런 글을 써서 여왕을 아주 심하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같은 장로교도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는 이 사람은 이 제임스 6세를 얼마나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 부캐넌은 유럽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유럽 최고의 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칼뱅하고도 같은 시기에 파리 대학에서 수학을 했어요. 그래서 파리 유럽에서도 교수를 하다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시 유럽 어느 유럽의 학자들도 다 아는 듯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철저한 장로교 교육을 이제 제임스 6세에게 시키는데, 왕이 말 안 들으면 회초리로 막 사정없이 좁혔어요. 그래서 그 왕을 때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린애라도. 그래서 장로교육을 철저하게 시킨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역효과가 났죠. 여러분들 교육학을 좀 배워야 돼요. 아버지 목사님으로서 여러분들 교인에게 막 강압하고, 아버지로서 여러분들 아사시게 막 이렇게 뭐 강제로 이렇게 강압하고 이런 거 아무리 옳아도 방법이 다르면 여러분들 반발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학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이 이 교육 방법 때문에 튀게 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총회 참석한 그 사무엘 러더포드의 법과 군주라는 책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존 로크의 계약론에도 정부론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는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즉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으면 그 왕은 쫓아내야 된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장로교도들은 전부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위그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칼뱅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존 녹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군주들이 자기 나라에 신교가 들어와도 좋다. 그러나 칼뱅파는 안 된다. 왜냐하면 칼뱅파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싫어했는데 나중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만 칼뱅파가 들어오면 항상 왕한테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칼뱅파가 전파된 곳에는 꼭 전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 칼뱅파가 들어가면서 위그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칼뱅파가 들어가면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신이라 불렀는데 얘네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칼뱅파는 항상 이 정권, 독재 정권이나 교회를 억압하는 장소에 무력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칼뱅파에 대해서는 유럽의 통치자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칼뱅파의 저항 이론을 담은 책이 바로 이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아주 귀한 책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 부캐넌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그레이프라이어 처치라는 그 소위 에든버러에 가면 아주 국민 언약 서명한 그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 이 부캐넌의 묘가 묻힌 장소가 누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갖다 놨더라고요. 누구가 조지 부캐넌을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참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이 꽃을 보면서. 칼뱅 밑에, 동상 밑에 가서는 쓰레기밖에 없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부캐넌이 이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임스 6세는 나중에 장로교를 핍박하게 되는데요. 성장하면서 이제 그와 이제 제임스 6세와 대결할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안드류 멜빌입니다. 이 안드류 멜빌은 스코틀랜드 저기 동북부에 있는 앵거스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이 앵거스 지방은 여러분들 뭐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예? 쇠고기. 예, 잘하시네요. 스코틀랜드 쇠고기 최고급에서 오게 나오는 여러분들 거기 가서 앵거스 지방에 가서 스테이크를 한번 드셔봐야 돼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요. 이 사람도 얼마나 아주 뛰어난 그 당시 학자였는데 당시에 스코틀랜드 최고의 그리스 학자라는 이름을 호칭을 받을 정도로 당시에 세인트 앤드루 대학에서 뛰어난 그런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세에 파리 대학을 유학하고요. 21세에 포아티어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숫자가 빠졌네요. 그러나 프랑스에서 개신교도들을 박해를 하면서 이 제네바로 망명을 합니다. 당시에 제네바는 칼뱅이 죽고 나서 칼뱅의 그 제자인 베자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칼뱅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제네바는 모든 국제적인 개신교도들의 집합 장소입니다. 그래서 막 자기 나라에서 핍박을 받아 막 제네바로 뛰어와서 그새 칼뱅한테 배우고 있다가 나라 상황이 좋아지면 한 수 더 배워가지고 가서 또 종교개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개신교도들의 종교개혁자들의 학교와 같은 곳이 바로 제네바였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당시 칼뱅을 가르쳐서 제네바의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제네바는 개신교의 중심이었죠. 베자가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배자가 있을 때 이 앤드류 멜빌은 제네바에 망명하게 되는데 곧 배자와 이 멜빌과 두 사람은 너무나 죽이 잘 맞습니다. 사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같습니다. 칼뱅과 녹스가 죽이 잘 맞았듯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개혁가로서의 친구였듯이 멜빌과 이 배자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두 스승과 두 제자가 나란히 대를 이어서 같은 종교개혁자가 된 것이죠. 74년에 귀국을 하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멜빌의 초상화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참 그 르네상스 15세기 이후에는 유럽인들은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그전엔 초상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학자, 유명한 왕족, 귀족들은 전부 초상화를 남기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름 있는 사람들의 초상화는 다 볼 수 있습니다. 16세기 이후에는. 그래서 근데 멜빌의 경우는 좀 정확하지는 않고요. 배자의 경우는 아주 수염이 좀 기네요. 자, 다음 볼까요? 74년에 이 당시에 그 제네바의 그 제네바 대학의 제네바 아카데미에 배자가 이 앤드류 멜빌을 인문학부장으로 삼았어요. 그만큼 멜빌이 학문적으로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멜빌 역시 굉장한 학자였다는 얘기고요. 74년에 멜빌이 스코틀랜드 돌아가겠다. 조국이 나를 부른다.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또 스코틀랜드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멜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배자가 스코틀랜드 멜빌을 보내면서 스코틀랜드 교회에다 편지를 한 그 내용 중에 한 문구가 제네바 교회가 스코틀랜드 교회에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증표는 바로 앤드류 멜빌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건 배자 그 당시에 이 제네바에서 멜빌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또 이걸 멜빌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제네바의 교회에 타격했던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반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멜빌이 귀국하기 바로 직전에 스코틀랜드 교회는 바로 2년 전에 리스 협약이라는 것을 맺는데, 이것은 뭐냐면 일부 목회자들과 이 섭정이 맺은 협약인데 국왕의 성인 하에 주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즉 주교를 다시 임명할 수 있다. 계속해서 주교가들이 점차 죽어가니까 주교 숫자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새로 임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교를 다시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주교 숫자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주교가 지금 역할이 없는데, 옛날처럼 감독의 역할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명칭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얘기는 그에 딸린 재산 때문에, 재산. 그래서 이 주교들을 당시 툴칸 비숍이라, 주교라 이래 부르는데, 툴칸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나는 잘 모르는데 양의 젖을 많이 짜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모형의 양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세워 놓으면 양이 그걸 보고 지푸라기로 만든 그걸 보고 젖을 많이 생산한답니다. 따라서 이 귀족들과 이 섭정을 위한 젖을 생산하는 주교 역할밖에 하지 않는 그런 껍데기 주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얘네들을 붙들어 주는 건데, 그래서 이 귀족들이 지금 종교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분열된다. 존 녹스 이후에 존 녹스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아예 없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녹스 이후에 멜빌이 들어와서, 멜빌은 바로 다음에 1575년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이 총회에서
주교가 어떤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 얘기해봐라. 그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는 멜빌은 이후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주교 제도의 폐지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78년 총회 때 멜빌은 그야말로 제2치리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게 됩니다. 이 제2치리스를 통과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교 제도를 완전히 없앴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2치리스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제2치리스는 여러분들 장로교의 헌법이 제대로 정치되어 있는 게 바로 제2치리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장로교는 제2치리스 빼고는 아무것도 연구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제2치리스 빼고는 우리가 장로교를 논할 수가 없어요. 장로교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제2치리스입니다. 이 제2치리스의 핵심 가운데 두 가지 이론은 바로 두왕국론과 장로교 정치입니다. 이 두왕국론이라는 게 뭐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는 고신척교에서 자랐는데 제가 공부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배운 것이 정말 옳았다고 이렇게 믿었는데 굉장히 제가 최근 그걸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2치리스는 이렇습니다. 두왕국론이라는 게 뭐냐면 세상이라는 왕국이, 스코틀랜드는 왕국이라는 왕국이 있고요. 교회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즉,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국가는 제임스의 왕국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 두 왕국이 같이 존재하는데, 이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기 때문에 이 국가라는 왕국은 이 교회라는 왕국에 대해서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섭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영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명한 관리, 여기는 국왕이 임명한 신하들이 통치를 하더라도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명한 목사와 장로가 통치하는 왕국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서로 절대로 간섭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요. 국가는 교회에 대해서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가의 최고의 임무는 즉 교회를 지키는 일이에요. 교회를 적으로부터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칼을 가진 겁니다. 반면에 이 교회는 국가가 잘못하면 간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왕국론입니다. 교회는 정치가 잘못하면 비판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정치가 잘못하면 백성들에 하여금 저 정권을 뒤엎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왕국론입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여기서 약간 일방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제2치리스에서 나타나는 것과 그다음에 장로교 정치론에 우리 통하는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막 70년대 78학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70년대 말 80초에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저도 굉장히 의분이 있는 그때 당시 학생으로서 돌을 얼마나 열심히 던진지 모릅니다. 제가 경찰을 향해서. 그래서 당시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우려해가지고 저를 불러놓고 이 두왕국 이론을 설명을 하셨어요. 교회나 서로 간에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간섭하면 안 된다. 정말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교회는 정권을 바로 지도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다만 목회자가 내가 장관이 되어서 목회자의 신분으로서 장관의 위치에 올라가서 통치를 하겠다. 목회자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목회자가 교회가 통치자들이 잘못한 데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말아라.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보수교단들, 고신, 죄송합니다. 합동, 비겁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그런 이상한 왜곡된 두왕국론을 영역 집권을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 스스로 비겁하게 행동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데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두왕국론의 정치는, 교회 정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즉 이클레지올로지는 교회학은 회의체한 교회 조직이다. 회의체. Government by Assemblies. 즉 거기에는 당회를 제일 밑에 하부 7기관으로 조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회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지역회인데 프레스비테리라는 말은 쓰지 않는데 나중에는 이게 프레스비테리, 즉 노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장노회죠. 노회가. 즉 장자를 줄여서 이제 우리가 노회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회, 그 다음에 총회, 그 다음에 이 제2철에서는 국제총회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좀 가톨릭은 교황청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교황청과 버금가는 어떤 회의체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항상 나중에 30년 전쟁이 막 유럽에서 벌어질 때 빨리 유럽에 가서 신교들을 도와가지고 신교들 연합체를 만들어가지고 국제총회를 하나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회의체에 의한 조직입니다. 철저하게 당회는 지역회에 순복하고 지역회는 총회에 순복하는 그런 저희 피라미드 구조형을 설정을 한 겁니다. 왜냐? 자, 주교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게 타락한다 이거죠. 타락해. 주교가 뭐 누구를 저쪽에 교회 목회자로 사역자 신부로 보낼 수가 있고, 주교가 모든 재산 관리하고 하니까 모든 권한이 자기한테 들어오게 주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칼뱅이나 우리 개혁교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람 대신에 회의체를 넣자는 겁니다. 한 사람이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혼자 결정하지 말고 노예에서 결정해라. 당회 목사 혼자 결정하지 말고 당회원들 모여서 결정해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한국 노회가 완전히 다 죽고 장로교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거대 교회 메가처치의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얼마나 큰 권한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찬수 목사가 교회 후배라서, 야 찬수야, 네 교회 안 줄이면 분당 우리 교회 너도 넘어진다. 네 그런 권한을 갖고 있으면 네 넘어진다. 다윗이 얼마나 청년 때 깨끗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근데 다윗이 얼마나 타락하냐 나중에. 영국의 액톤이라는 학자가,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지금 여러분 거대교회 목사님들한테 권한이 모아지면 이분들 틀림없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권한을 가지고도 타락 안 할 수가 있냐. 빨리 교회 다운 사회증 해라. 언제 할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노회가 지금 큰 교회 눈치 본다고 아무것도 못해요. 왜? 노회 산하에 사실은 노회가 교회입니다. 장로교에서는. 개별 교회는 노회라는 교회에 있는 사실 교구들이죠. 그래서 예배 처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노회가
노회라는 게 뭡니까? 그 장로와 목사들이 모여, 목사님도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노회인데, 여기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왜 같은 노회 안에 어떤 교회 목사님은 연봉을 몇 억씩 받고,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연봉 1,000만 원도 안 됩니까? 왜 그 노회가 그거 조정 못 해요? 노회가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겁나 상해비 안 낼까 겁을 저주를 내는데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제대로 장로교회가 작동하려면 노회가 권한을 확보해야 돼요. 말 안 듣는 큰 교회, 우리 고신에도 무슨 교회가 있는데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교인이 15,000명인데 장로 5명이 뭡니까? 장로 역할이 많은 건데요. 장로가 교인들을 돌아보는 역할을 해야 되는 5명, 5,000명을 돌아보면 뭡니까? 그 장로교 하지 말죠. 차라리 이름 간판 떼야 돼요, 그런 거. 장로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정한 아름다운 교회 조직입니다. 이거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 한국 대표교단인 합동이 살아야 되고, 합동이 벌써 노회가 재권항을 확보해야 됩니다. 노회가 장로교의 꽃이에요. 노회가 목사를 임명하고 노회가 모든 개별교회 통제력을 가졌습니다. 스코틀랜드 교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정기적으로 이 비지테이션 시찰을 합니다. 시찰을 해요. 노회가 늘 항상 교회마다 정기적으로 어떤 교회가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시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찰위원을 정해서 가면 시찰위원들이 그 교회 갑니다. 가면 다 모여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시찰위원들이 목사님 빼고 장로들만 모아놓고 목사에 대한 불만 듣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로 빼고 목사님만 만나놓고 또 여기 교회에 대한 불만 듣습니다. 그래갖고는 그 소위 조정도 하고요. 서로 간에. 이게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날 노회가 어떤 개별교회 시찰이 어디 있습니까? 예? 개별교회 권한이 이렇게 비대하고 노예를 무시도 되고 이러면 장로교육하면 떼죠.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총회 당시에 독립파의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개별교회 마음대로 하게 놔둬라. 장로교 이런 것 같으면 우리 한나라 장로교 아닙니다. 저는 우리 거신 내에서도 장로교 제대로 하자. 한국교회 지금 모든 부조리들은 우리가 장로교를 제대로 안 했어. 노예가 제대로 안 해서 그래 된 거다. 여러분들 이제 큰 교회 하시더라도 노예 말 좀 잘 들어있어. 또 하나는 장로교의 중요한 제2치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비틴 미니스터입니다. 사역자들 간의 평등입니다. 주교와 교구 신보에는 그 위계 질서가 있었죠. 그러나 회의체는 위계 질서가 있었지만 사역자들 간의 평등하다. 이 사역은 기본적으로 큰 교회나 노회장도요. 그게 노회라는 회의의 사회자입니다. 모더레이터지. 노회장이 비숍이 아니에요. 사회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회장이 총회장이 어떤 권한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역자는 평등해야 되고. 물론 사역은 또 목회자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와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표를 가져야 되죠. 우리가 지금 노회 가면 장로 숫자가 더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장로는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시켜놨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장로와 모든 목회자들은 노회 참석권, 노회 회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래서 우리 고신에 가보니까 목사님들은 노회 소속이고 장로는 교회 소속이에요. 그런 역사도 없는 근거도 없는 몰상식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제가 너무 이론 현실을 무시하고 뭐 이론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장로 패거리, 목사 패거리 해갖고 서로 팽가랑 세 사람 한다면 이게 어디 노예입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런 신분을 떠나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걸 따지면 우리가 스스로 패거리임을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판단한 제2치리스는 정말 좋은 그런 책입니다. 제임스 6세는 근데 이제 친정을 나이가 들어서 친정을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왕인데 친구라 해서 뭐 어쨌든 간에 이 왕권 신수술을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왕권 신수술. 왕권 신수술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왕의 신분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신성하다. 따라서 백성들은 왕이 아무리 잘못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책임을 묻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권 신술과 정반대에 있는 것이 바로 장로교 사상입니다. 장로교 사상은 기본적으로 왕은 하나님과 백성들하고 사이에서 언약을 맺은 존재다. 백성을 잘 살피고 교회를 잘 챙기는. 그러나 이 언약을 위반하는 왕은 언제든 쫓아낼 수 있다. 언약을 위반해서. 그런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왕권 신술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따라서 이 사람은 장로교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장로교가 여러분들 보다시피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의 대통령이라면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한 정책일까요? 뭐 국방, 외교, 경제 이런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교회 문제 신경 쓰겠어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16, 17세기 왕들은 교회 문제 빼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통치하는 것이 당시의 통치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니한테 간섭할 테니까 너는 우리한테 간섭하지 마라. 이게 바로 장로교 아닙니까? 그래 국왕 보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려가지고 외적이나 잘 막아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는 국왕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문제를 간섭하지 말라 하니까 너는 손 뜨라 교회에서. 그래 제임스 6세로서는 막 열받는 거야. 내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도 많고 막 제 교회에 대해서 뭐 좀 간섭하고 싶은데 교회 손 뜨라 그러니까. 근데 다른 나라 가보면 안 그렇거든요. 왕이 최고든 교회에서 막 주교도 유명하고 대주교도 유명하고 이런 권한이 있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장로교니까 얘들이 너무너무 장로교. 그다음 또 자기 부캐넌이 조 페만스에 따르시니까 얼마나 스승에 대한 반감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 끝까지 스승은 벌하지는 않았어요. 죽게 놔뒀어요. 늙어 죽게 말이죠. 그러니까 자 장로교 정치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드루 멜빌인데 멜빌하고 이 사람이 상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잘한 걸 알고는 나중에 잉글랜드 왕이 되면서 영어로 성경을 영역하도록 이렇게 시켰습니다. 프로젝트를 운영했는데 그때 이 왕실 주도의 성경 번역으로 영어 번역을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 부르죠. 험정역 또는 오스트라이드 버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잘한 거 없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1583년에) 국왕은 암흑법이라는 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이 법에는 왕의 권력은 영적인 부분, 즉 교회 문제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사적적 부분을 모두 통제 가능하다. 즉 교회에 간섭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총의 소집권은 국왕이 독점한다. 그 다음에 모든 목사는 주교에게 복종해야 된다. 주교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간섭하겠다 왕이. 주교제 도입하겠다. 이 두 가지를 선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나른 멜빌과 이런 사람들은 황금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 대한 세속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다. 주교들의 사법권은 폐지한다. 그나마 노예와 주교는 그냥 자리는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 정도로 했는데 그냥 어색한 동거가 하는 정도는 허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제임스는 끝까지 자기 총의 소지권을 가지려고 소지권을 내한테 형식적이라도 달라 해놨다가 갑자기 총회 모이는데 장소를 딴 도시로 바꾸었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총회를 농간합니다. 그래서 96년에 안드루 멜빌이 제임스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이 난 거죠. 국왕의 소매를 확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면 가음을 지르습니다. You got silly vessel. 너 하나님의 어리석은 종이요. 막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Sir, I must tell you. 이제 16세기 영어입니다. 스코틀랜드 영어니까 여러분들 재미로 써봤습니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16세기 영어입니다. I must tell you 이런 뜻입니다. 전하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 스코틀랜드는 두 왕국이 있습니다. 두 왕국이 있습니다. 왕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교회가 하나이며 국왕 제임스 6세는 이 왕국에서는 신민입니다. 교회에서는 당신은 그냥 신민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머리도 아니고 단지 한 사람의 구성원에 불과합니다. 당시에 국왕한테 일개 목사가 가가지고 소매서 잡아 당기면서 막 실리 바살이라는 어리석은 종이여 이렇게 부르고 간땡이 부어도 어지간히 부었는 사람은 나중에 이때 벌 받습니다만 존 녹스 못지 않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있어서는 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렇게 제임스 멜빌은 제2치리스나 이걸 통해서 계속 제2치리스를 끝까지 이 사람은 적응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장로교의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노회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은 우리 장로교의 진정한 설립자는 안드루 멜빌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 불행이 다가오게 됩니다. 뭐냐면 1603년에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시집을 안 갔어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처녀왕으로 살았는데. 그리고는 이 제임스 6세의 어머니 메리는 스코틀랜드에서 망명한 메리는 처형해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살아있으면 잉글랜드 왕위를 계승해서 가돌리고 돌아갈 수 있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처형을 해버리고. 그리고는 잉글랜드 왕위를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잉글랜드에서는 그 전에 제임스라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잉글랜드 왕으로서는 제임스 몇 세일까요? 제임스 1세. 그렇죠? 예, 스코틀랜드 왕으로서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제임스 6세 겸 1세 이렇게 부릅니다. 1603년부터는 1603년 이전에는 제임스 6세, 1603년 이후에는 제임스 6세 겸 1세 이렇게 이제 잉글랜드 왕으로서는 우리가 제임스 1세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몇 세죠? 엘리자베스 2세죠. 왜냐하면 이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라는 왕을 이름을 가진 왕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2세입니다.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2세가 아니라 그 앞에 같은 이름을 가진 같은 직책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번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찰스가 왕이 되면 찰스 3세가 됩니다. 제임스 6세는 잉글랜드 에이지 제임스 그리고 이제 런던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왕궁 가보세요. 여러분들 런던에 가면 버킹엄 궁전하고 스코틀랜드의 홀리루드 궁전 조그만한 거 하고 왕이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디 가서 살고 싶겠어요?
잉글랜드, 당연히 잉글랜드 가고 싶죠. 잉글랜드 가보니까 막 왕궁도 으리으리하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또 좋은 게 뭐냐면 재산도 많고 막 왕권도 강하고, 스코틀랜드는 일개 목사도 돼야 되는데 여기는 뭐 여기는 대주교도 지가 유명하고 주교도 유명할 수 있고 막 왕이 교회 우두머리고 막 교회 문제에 막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이게 진짜 교회지. 이게 진짜 이게 좋은 나라지. 스코틀랜드 같은 그런 나라가 있나 말. 이 사람은 그래서 당시에 이제 잉글랜드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두 나라가 합쳐진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한 사람이 두 나라를 합치면 두 나라가 합쳐진 거지만 여기서는 잉글랜드는 잉글랜드 법을 통해서 잉글랜드 의회를 통해서 통치해야 되고, 스코틀랜드는 스코틀랜드 법과 의회를 통해서 통치해야 되는, 즉 두 나라를 통치할 뿐입니다. 두 개의 나라를. 회사가 두 개라는 얘기죠. 두 회사는 다른 회사고, 단지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입장에서 본다면 왕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죠. 그걸 왕실 통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제임스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왕이 고해 우두머리니까 이건 진짜 자기 할수 있는 다음 주제. 그것도 모르고 잉글랜드에 있는 청교도들은 야,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 훈련을 잘 받은 왕이 온다더라. 막 우리도 장로교 하자. 막 그래갖고 막 청교들이 1000명이 막 서명을 해가지고 우리도 장로교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왕한테 오는데 왕이 오는데 막 이렇게 청혼을 했습니다. 왕이 이제 처음이니까 또 눈치를 봐야 되니까, 아 그래 내가 좀 이따가 회의 소집할 테니까 또 온나. 그래가지고 소위 1604년에 햄프턴 궁전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런던에 가면 햄프턴 궁전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장로교들도 오라 뭐라 오라, 스코틀랜드 앤드루 멜빌도 오라 그러고 다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는 왕이 이런 말 합니다. 군주제와 장로회 제도는 하나님과 악마만큼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는 얘기입니까? No bishop, no king. 주교가 없으면 왕도 없다. 어디 장로교 하자카노? 안 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딱 자르는 것이 바로 이 햄프턴 궁전회의입니다. 유명한 말, no bishop, no king. 주교가 없으면 왕도 없다. 이후부터 청교도를 막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제임스가 복수를 시작합니다. 자기한테 소매 잡아당기고 어리석은 왕이라 불렀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잉글랜드 이제 군사력과 힘과 경제력 뭐 이런 걸 이제 물려받았으니까 이제 안드류 멜빌을 오라 그럽니다. 런던으로 오라 그랬는데 런던에 8명의 좀 장로교 골수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이상한 구실 어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막 그 가톨릭적인 의식을 막 행했습니다. 그래서 안드류 멜빌이 이 사람이 은퇴한 그 학자니까요. 돌아가는 배 안에서 적흥시로 그 잔치를 비난하는 시를 라틴어로 쓰게 되는데 이것이 빌미가 돼갖고 물론 막 빌미에 다른 것도 잡았겠지만 런던 탐에 안드류 멜빌을 수감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스코틀랜드로 돌려보냅니다만 그래서 1611년에 안드류 멜빌은 석방을 시킵니다만은 프랑스로 저기 세당으로 간다는 그 조건으로 안드류 멜빌을 석방을 시킵니다. 저기 다시는 스코틀랜드 땅에 돌아가지 않는다. 잉글랜드 땅에도 거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해외 추방을 시킵니다. 위대한 장로교의 실천자 우리 안드류 멜빌은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 떠나게 되고 1622년 77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이국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우리는 안드류 멜빌이 남긴 유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교 제도에 대해서 이만큼 비판적으로 싸웠던 인물이 없었습니다. 제2치리스는 오늘날 우리 장로교의 근간인 이 제2치리스는 바로 두왕국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2치리스는
바로 안드류 멜빌이 작성한 것이다. 토마스 맥클이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나는 존 녹스 이후 안드류 멜빌보다 스코틀랜드가 더 감사와 존경을 빚은 인물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제가 이 뒷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불러주시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고요. 간략하게 한 5분 동안만 제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1세 동안에 안드류 멜빌이 없는 동안에 제임스 1세 동안에 제임스 1세는 온갖 오염을 스코틀랜드 교회에 다 시킵니다. 장로교를 완전히 오염시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총회를 막 지 맘대로 열었다가 장소를 옮겼다가 국왕이 총회 소지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자꾸 그런 짓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18년에 퍼스의 총회에서 5개 조항을 도입을 합니다. 성찬식 때 무릎을 꿇어라. 성찬식 때 무릎 꿇기, 이거 정말 카톨릭 의식 가운데 핵심입니다. 성찬식은, 카톨릭 성찬식은 빵을 들고 브레이킹 하고요. 먼저, 죄송합니다. 엘리베이션 먼저 합니다. 빵을 들고 엘리베이션 하고, 그 다음에 프레잉,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킹 하고 디스트리뷰션 하는 그런 어떤 절차를 가졌는데, 빵을 들고 기도하는 거, 이게 카톨릭 의식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목사님들 중에 그게 패셔너블 하다 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역사를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카톨릭 교도들이 이걸 철저하게, 왜냐하면 화채설의 상징입니다, 이게. 빵을 들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빨리 그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의 살과 피로 바뀌라는 건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의 살과 피니까 이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야 된다. 무릎 꿇고 받는 거죠. 개신교의 장로교의 성찬식은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성찬을 받았는데, 그것은 현대교회에서 너무 사람 숫자가 많고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화채술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장로교를 오염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 찰스 1세는 노골적인 권위주의자입니다. 얘는 막 칼뱅의 그 예정설까지도 교회에서 해체시키려 했습니다. 얘는 거의 교회를, 잉글랜드 교회, 스코틀랜드 교회뿐 아니라 잉글랜드 교회까지를 거의 카톨릭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청교도뿐 아니라 일반 성공회 교도들도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에서. 물론 뭐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특별히 1637년에 스코틀랜드에다가 잉글랜드의 공동기도소를 살짝 이름만 바꾸고요. 안에 내용은 거의 카톨릭 의식으로 제가 이 책을 학위 논문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이 책을 분석해가지고 이 책이 얼마나, 그래서 최근에 제가 캠브리지 대학 출판부에서 제가 이 책을 분석한 논문이 그 책에 실렸는데, 아주 카톨릭적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입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결국 장로교도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존 녹스가 섬겼던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7월 23일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1638년에 소위 그레이프라이어 처치, 여러분들 아까 제가 부캐넌 묘가 있던 그 교회당입니다. 여기 교회당에서 전 국민 언약이라는 서문서를 만들어서 서명을 하는데요. 스코틀랜드 전 국민이 장로교를 가장 완벽한 교회 제도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서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하일랜드 쪽에서는 서명이 거의 없었습니다만은
그날 이 와리스톤이라는 초안을 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이 왕국의 영광스러운 결혼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스코틀랜드와 결혼식 날이다. 이스라엘과 이 나라는 이 땅에서 유일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가 아니고 나라입니다. 뭐냐면 전 국민이 하나님과 언약에 들어간 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 스코틀랜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님과 언약에 들어간 겁니다. 소위 이제 이걸 이제 국민 언약, 우리가 연방 언약이라고 하죠.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은 지금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지금 신학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일종의 언약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때 이후로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유명한 그 그레이프라이어 처치입니다. 국민 언약이 서명된 그.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서 찍은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국민 언약 사본이 세인트 자일스 교회당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당시 어떤 한 시골 교회 목사님이 국민 언약을 설명하는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사가 국민 언약에 대해 설명하자 교인들은 움직임도 없었다. 그들은 잠시 후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했고 함께 무릎 꿇고 울었다. 그래서 장로교를 꼭 지키자. 이 얼마나 소중한 교회 제도냐. 이걸 지키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국민 언약에 온 국민이 서명을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한 60%의 국민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이 힘으로 국민적 결점을 가지고 38년 글래스고 총회는 알렉산더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는 목사님인데 총회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총회장일 때 모든 그 사회 장로교를 복원합니다. 모든 장로교에 오염된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완벽한 장로교를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잉글랜드 교회도 차제에 잉글랜드 교회도 장로교 만들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이.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마침 잉글랜드에서 내전이 발발합니다. 잉글랜드에서도 스코틀랜드처럼 국왕에 대들다가 내전이 발생하는데 처음에 국왕파가 이기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잉글랜드 의회에 제시합니다. 너희들 우리하고 언약 맺자. 언약 맺어가 장로교 하겠다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잉글랜드 의회가 소위 엄숙 동맹과 언약이라는 문서에 서명을 합니다. 서명하면서 우리 장로교 할게. 우리 장로교 할 테니까 너 다 와다. 그리고 장로교를 우리 잉글랜드 땅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총회를 소집할게. 잉글랜드 목사님들 총회를 소집할 테니까 너가 와서 좀 도와다. 그래서 소집된 총회가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불면에 이 서류를 남긴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총대가 151명인데 목사님이 121명, 상원 의원 10명, 하원 의원 60명, 일반인도 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5명의 목사님이 파견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 이름은 알렉산더 핸더슨, 로버트 베일리, 사뮤엘 러더포드, 조지 길레스피, 로버트 더글라스. 로버트 더글라스는 제 기록이었고요. 앞에 있는 사람은 제가 리라는 잡지에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핸더슨부터 소개를 해 나갈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얼마나 크게 활약했는지는 여러분들 참으로 나중에 우리가 알겠습니다. 엄청난 활약을 했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잉글랜드 150명의 목사님들을 다 제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의견대로 다 모든 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 웨스트민스터 아비입니다. 이 런던에 있는. 자,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스코틀랜드인들이 총회 소집해라 해서 했고요. 스코틀랜드인들이 가서 도와줘서 이 위대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어떤 신앙 고백서보다 우리가 기독교 탄생 이후에 어떤 신앙 고백서보다 훌륭한 신앙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성인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소요리 문답은 아동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성인 교육에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장로교라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가르쳐야 되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 정치, 장로교 정치를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예배 모범을 이 4개의 표준 문서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걸 만들었는데 잉글랜드는 이걸 채용하지 않아요. 결국은 장로교 지지자가 아닌 독립파 지지자인 크로멜이 권력을 잡으면서 잉글랜드의 장로교를 하겠다는 약속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같이 약속했으니까 우리라도 받아들여야 된다 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코틀랜드 총회입니다. 스코틀랜드 총회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만들어진 문서들을 하나하나씩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는 스코틀랜드 교회의 기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 교회가 전파되는 곳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 같이 전하게 된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웨스트민스터 소집을 요구한 사람도 스코틀랜드인들이고, 웨스트민스터를 이 서류를 만든 사람도 스코틀랜드인들이고, 이들을 전 세계에 전파한 것도 스코틀랜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회, 우리가 장로교를 한다면, 정말 우리가 장로교를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스코틀랜드에도 우리 많은 스코틀랜드 교회에 우리가 큰 빚을 지고 있다, 이걸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느낀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장로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 계획주의 설교연구원 구성 멤버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 큰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구석구석에서 이런 계획주의적, 장로교적인 그런 실천을 한다면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스코틀랜드 교회처럼 세계 다른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날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